보시죠. 자, 우리 이어서 보시면 그 분배 공평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말 그대로 이제 후생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 할 때요,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하나는 이제 효율성이 있고요. 이게 이제 가장 낭비 없는 바람직한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를 가지고 얘기할 건데, 또 하나가 이제 분배와 관련해서 공평성, 요거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공평하다라는 건 이제 뭐 또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분배의 공평성이란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이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합적이다. 복합적인 개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평한 분배 조건 나와 있죠. 뭐 평등성, 뭐 골고루 논아가져야 된다. 그리고 골고루 논아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정당한 권리 이렇게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을 못 받거나 뭐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걸 부담하면 이거는 또 공평한 게 아니죠. 공정성, 또 차별 대우받지 않아야 되는, 그리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비슷비슷해요. 개념 자체가 중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평성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둘이 가만히 보면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상충되는 관계. 이렇게. 보통 이제 효율성이라는 것은 이제 파이를 어떻게 하면 빵을 크게 만들까? 그거고요. 공평성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잘 나눌까 이건데, 이제 뭐 두 개가 상충 관계가 있다,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길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요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충 관계가 있지만 이렇게 되면 좀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어떻게 보면 장기가 얼마나 장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보시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상충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만 추구하지 않고 적절한 분배와 공평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게 또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상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효율성과 공평성을 위해서 적절하게 보통 이제 좀 더 나은 개선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개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만장일치로 개선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어떤 하나의 스테이터스라는 상황에서 또 다른 상태로 갔어요. 근데 지난번에 본 것처럼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 만장일치로 다 찬성해.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는 이전보다는 훨씬 개선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 이런 일은 별로 많지는 않다니까요.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반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황에서 이런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 이렇게 변화를 추구했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득을 보는 사람의 이득의 크기를 이제 측정을 해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피해 금액을 화폐로 나타내서 측정을 해 본다 할게요.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돈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100만 원의 이득이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이렇게 50만 원의 피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야, 너 이득 얻은 거에서 일부를 이렇게, 아니 이 사람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면,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면 이거 개선 아니겠니?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적절하다는 건 뭐야? 최소한 50 이상을 보상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60을 보상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60을 받았으니까 50만큼 피해를 받았지만 60을 받아서 플러스 10의 이득이 되는 것이고, 얘는 이제 100을 얻은 거에서 60만큼을 보상을 해주니까 60만큼 빠지니까 플러스 40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그러면 둘 다 뭐 좋아지니까 더 개선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만장일치가 되는 상태는 우리 삶에서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 피해 보는 거 이상만 그거를 보상해 주면 뭐 이 정도면 개선됐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BC 해가지고 비용 편익 분석할 때도 이걸 이용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하나의 어떤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갔는데 이게 과연 개선일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모두가 좋아하면 만장일치가 되면 그거는 개선이 확실한데 현실에선 아닌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게 이제 보상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얼마나 좋아하는가, 이게 효용을 사실 기준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효용이라는 건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상의 원리에서는 돈으로 표시할 거야. 원화나 달러처럼 화폐 가치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가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폐 가치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완전히 순수한 보상의 원리라고 하긴 그런데 파레토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살짝 보시면 파레토 기준, 이게 파레토 개선할 때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 이건 이제 보상은 아닙니다. 왜냐면 모두가 좋아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새로운 상태에서 어떤 사람의 효용 수준도 예전보다 낮아지지 않고 다 찬성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그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A라는 사람의 효용이야. A의 효용, 유틸리티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B의 효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S라는 상태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S라는 상태가 있는데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 보이죠? 여기로 할게요. 여기 S라는 상태가 있어. 점점점점점 이렇게. 여기는 이제 A의 효용, 여기는 B의 효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S에서 S-로 이렇게 갔어요. 이거는 둘 다 개선이지. 딱 봐도 A가 이렇게 효용이 증가했잖아. B도 효용이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개선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S 다시 그러니까 A는 증가했고 B는 최소한 감소하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쪽 수직, 수평 이쪽 영역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반대하지 않고 누군가의 효용,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해서 개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계라고 보면은요. 첫 번째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B는 최소한 나빠지진 않았는데 우리가 늘상 현실에서 봤을 때 이 개선이긴 한데 현실에서 봤을 때 이제 문제 적용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B는 나빠지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냥 50이고 얘도 50인데 얘가 100점 이렇게 100 올라갔어. B는 나빠지진 않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것처럼 아이고 배 아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정부가 뭘 하던 내가 뭘 어떤 거 정책을 실시해도 반대하거나 피해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깔끔하고 명확한 어떤 원칙이긴 하지만 현실 적용력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상의 원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상의 원리를 살짝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이제 칼도 기준이다. 이렇게 됩니다. 칼도 기준. 칼도 기준. 우리가 이제 거기 보시면 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효용의 최대치를 나타내는 게 거기 파란 색깔로 나타내는 효용 가능 경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을 Utility, Possibility, Frontier 이렇게 얘기해요. 효용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최대치의 경계, 프론티어니까 제일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S라는 상태면 점점점점점 파레토 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여기 어딘가로 가면, 그러니까 여기 끝까지 이제 다 우리가 최대치로 간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로 가게 되면 우리는 이게 효율, 그러니까 요 위에는 가능한의 최대한의 경계이기 때문에 요 위에는 다 효율적인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상태다. 이렇게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로 가게 되면 이거는 파레토 기준에서도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파레토 기준에서 개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T에서 뭐 T 다시로 가는 상황을 볼게요. 이렇게 갔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S 다시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판단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경계선상으로 갔으니까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인데 B는 슬퍼진다고 여기 있는 것처럼 B가 이제 효용이 감소하니까 B는 반대한다고. A는 이게 많이 좋아졌죠. 더 이렇게 이런 경우가 현실에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번에 보시면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득을 얻은 화폐가치로 표현할 거야. 화폐가치 돈으로 표현합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의 화폐가치.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다른 나라랑 교역, 뭐 무역 FTA를 체결했다 할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다시 뭐 미국하고 다시 체결했다 할까요? 미국 해서 다시 협상을 해서 새롭게 이제 바꿔서 했어. 그런데 그러면 미국과 이렇게 자유무역을 체결을 했어. 그렇게 되면은 우선 좋아지는 사람도 있겠지. 우리나라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 반도체나 이런 데서 아니 시장이 넓어지는 거잖아.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했는데 국내 수요는 사실 소비 시장은 너무 좀 좁단 말이지. 근데 미국의 또 넓은 시장을 또 자유롭게 누비고 팔 수 있으니까 뭐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이제 해피하게 됩니다. 이제 사실 이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 같은 경우에는 뭐 슬퍼질 수가 있지. 그래서 뭐 사실 우리나라 농산물이 뭐 좋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사실 중국이나 아니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가 땅덩이가 넓잖아. 호주 이런 데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이렇게 잘 키운 농작물이라든가 뭐 소나 돼지 우리보다 좋은 것도 당연히 많겠지. 근데 이제 전에 이렇게 유통 이쪽 음식하는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저기 동남아나 아니면 중국에서 뭐 이렇게 고춧가루나 이거 올 때 보면 야 우리 게 좋은 거지 뭐 딴 데는 안 좋아 이렇게 하는데 아니 거기 게 좋대. 좋은데 그 가져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남겨 먹으려고 막 거기다가 뭐 벽돌가루 섞고 막 이렇게 해서 등급 안 좋은 거를 우리나라 비싸게 팔다 보니까 오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당연히 어디 가나 그렇게 있긴 하겠지. 아무튼 미국의 그 큰 땅덩이에서 나오는 그런 뭐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농부는 슬프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뭐 저는 싫습니다 이렇게 하겠지.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득이라고 할게요. 아까 저기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 제조업에서 뭐 현대나 이런 데가 이득이 100이고 여기가 50이면은 이렇게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고 남은 게 있으면 그건 개선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야. 그래서 A의 효용 증가가 100인데 얘가 만약에 50이다 라고 하면 이 곡선이 헷갈리면 그냥 곡선은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개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이득을 얻은 사람이 손해를 본 사람한테 그만큼 손해만큼 보상을 해주고 남는 게 있으면 그거는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지. 현대자동차나 이런 제조업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이러한 계약이 체결돼서 새로운 변화 상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얼마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100만 원까지 이득을 얻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낼 생각이 있는 거고요. 농부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저기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슬프다고 하는데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당신은 얼마까지 돈 낼 생각이 있습니까? 피해 금액까지 낼 생각이 있는 거겠지. 그럼 저는 50만 원까지 낼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이게 더 큰 거니까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 3번, 2번 뭐 말을 이제 꼬아서 넣긴 했는데 그냥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책상에 앉아가지고 야 남는 장사잖아 해야지 해서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 실제로 보상을 해주는가 하면은 안 한다는 거지 보상을. 그러니까 이건 책상에 앉았을 때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계획은 세우지만 현실에서는 실질적인 보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대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 이렇게 잠재적인 보상일 뿐 이 얘기가 뭐 이론상 얘기하는 것일 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키토브스키 기준은 뭐 별건 아니고요. 아니 칼도 기준을 이중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키를 좋아하는 분이 여기서 양쪽에 스키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변화 전과 변화 후 이렇게 하면 아니 시간이 가면서 어떤 가치 판단이나 판단의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이 잣대가 또 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수강 변경 기간이 끝났습니까? 잘 모르겠네. 그래서 비포야 비포 지금 야 재정학의 이해를 들으면 내가 진짜 재정학을 이해해서 괜찮겠지 생각해서 이 상태에 있는 거야. 수강 신청을 할까?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오케이. 근데 수강 신청을 했어. 해가지고 이제 변화 후야. 그런데 우리들이 봤을 때 지금 이 상태 지금 시간이 흘러가기 전 비포 여기 관점에서 봤을 때 수강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했을 때가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수강 신청을 했단 말이야. 오케이. 하는 게 더 개선이라 본 거지. 근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기로 왔어요. 여기 수강 변경 기간도 끝났고 아니면 이제 한 학기 끝난 다음에 이제 한 학기 전을 이제 과거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는 거지. 진짜 이 수업을 듣길 잘했다 생각하면 옛날에 들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듣고 나서 사후적으로 보니까 괜찮네 이러면 진짜 잘 된 거지.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 괜히 들었네 하고 후회를 합니다. 이러면 이게 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이거 하면은 좋겠어 해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에이 괜히 했어 이러면 그냥 괜히 했어에도 포인트가 있으니까 하길 잘했네 이렇게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뭐 그 전에 보니까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시간을 되돌리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언제로 되돌아가고 싶으세요? 언제로 되돌아가면 뭐 고등학교, 중학교, 뭐 아니면 수강 신청 전 아무튼 뭐 언제로 갈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봤을 때 뭐 그런 거 있잖아. 영화 보면은 뭐 인생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미래에서 온 여러분이 또 있을 수 있을 거야. 잘 한번 봐보세요. 있어가지고 옆에서 그냥 뭐 공부 안 하고 엎드려 자고 땡땡이 치고 하려고 했더니 야 공부 좀 똑바로 해 하고 이제 왠지 뭐 그렇게 한마디 하거나 뭐 그럴 수 있겠지. 미래에서 와가지고 과거에 그 후회되는 시점에 와서 이제 바꾸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아무튼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스키토브스키 기준은 이거야.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판단 기준이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거의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는 개선이었어. 이 선상으로 갔으니까. 근데 거꾸로 갔을 때는 이거 봤을 때 개선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시간이 가면서 나의 판단 기준 잣대가 바뀌어가지고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빨간 색깔로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이건 악화된 거잖아. S-에서 1, 2 가면 오히려 이게 개선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책에서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검은 색깔 기준으로 있을 때 S에서 S-로 갔을 때 개선인데 시간이 가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빨간 색깔 기준이 돼버려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개선이 돼서는 안 되는 경우가 우리가 스키토브스키 기준에서의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장난 같은 느낌이야.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검정 색깔 여기 보시면 그냥 비포라고 쓸게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과거의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상황에서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에 봤을 때도 역시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게 진정한 개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봤을 때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봤더니 후회가 된다? 그럼 이거는 개선은 아니야. 그래서 역시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때 선택을 하길 잘했군 이렇게요.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앞에 두 기준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 도중에 보통 효용 가능 경계 요거 기준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전자에서 얘기하는 건데 현실에서 이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바뀌더라도 여전히 개선에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거기 의에 보시면 칼도 기준을 이중 적용한다 얘기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검정 색깔 기준에서 봤을 때도 개선이 그러니까 이거는 스키토브 스키 기준에서 개선이 아닌 상태를 표현한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건 개선이 된다라고 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S 다시 이게 개선인데 역시 빨간 색깔 기준에 의해서도 마찬가지가 돼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돼야 된다 할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역시 빨간색 기준에서도 이게 개선이 돼야 한다. 뭐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기 책에 나와 있는 거나 저기 나와 있는 그 그림은 스키토브 스키 기준에 따랐을 때 요 기준에 따랐을 때 개선이 아닌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 정도 봐주시고 보상의 원칙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가상적인 그냥 그런 문제가 있어요. 보상의 원칙에 대한 비판 요거는 가상적인 실제가 아니야. 이론상 얘기하는 거야. 가상적인 뭐 잠재적인 뭐 이런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뭐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번에 아니 모든 사람들이 화폐 가치로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1원은 너무 그런가? 그러면 100만 원이라 할까? 뭐 만 원이라 할까? 만 원에 대한 가치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중치가 좀 다르단 말이야. 만약에 뭐 100만 원이라는 게 빈자, 저소득 계층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 소중할 수 있는데 부자인 사람한테는 또 그게 뭐 크게 소중하지 않은 왜냐면 또 여분이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에 나와 있는 재벌 총수와 노숙자가 생각하는 1원의 화폐 가치는 다를 수 있겠다. 그래서 돈도 1원도 뭐 많으면 많을수록 소중함이 떨어지는 그러면 뭐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원의 가치가 다를 수도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현대자동차의 뭐 100만 원의 이득이 농부의 50만 원. 이 50이 더 작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더 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 문제는 제가 좀 풀어드리고 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요 문제만 제가 이렇게 띠디딕 모아가지고요. 거기다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중간고사 볼 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진도도 좀 조금씩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우리 사회우생함수 한번 볼게요. 쬐끔만 하시죠. 여러분 그 경제원론이나 미시경제학에서 그 효용함수를 어떻게 공부하세요? 효용함수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성적을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가지고 성적을 분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중간고사 성적하고요. 기말고사 성적을 같이 합하는 거지. 기말. 평균 내는 게 이제 합하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가중치를 다르게 두죠. 0.4만큼 중간고사는 가중치를 두고 위에는 뭐 0.5, 0.5 또는 1, 1 이렇게 해서 동일한 가중치를 주는데 뭐 이렇게 기말에는 뭐 이렇게 0.6의 가중치를 둘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냥 0.4, 0.5, 40%, 50%하고 출석 10%뭐 그렇게 하도록 하죠. 아니 이런 분도 있습니까? 성적 처리할 때 중간고사 성적하고요, 기말고사 성적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성적을 처리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적을 내는 방식에 대해서 룰만 미리 딱 사전에 결정하게 되면 뭐 그런 식으로 뭐 다양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보통 영어 성적 같은 거 할 때 토익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자기가 이제 그동안 막 여러 번 시험을 치는 거잖아. 그래서 제일 잘 본 거 성적을 내기도 한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맥스 하면 중간고사 성적과 기말고사 성적 중에서 잘 본 거를 제출하세요. 이렇게. 이것도 뭐 좋긴 하겠지. 만약에 내가 중간고사 100점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기말은 그냥 안 보는 거지 뭐. 어차피 뭐 기말도 100점 맞아도 어차피 둘 중에 잘 된 거 하나만 내는 거잖아. 좋지 않아요? 아주 짠소금 같은 교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야, 둘 중에 제일 못 본 거 당신의 최종 성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어떻게 돼? 둘 중에 하나라도 망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중간고사 100점 맞았는데 기말고사를 30점 맞았어. 그럼 나의 성적은 뭐야? 30이지 30. 그래서 교수님 저 중간 100점 맞았걸랑요? 아 됐어요. 소용없어요. 제일 못 본 게 당신의 최종 성적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성적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해서 뭔가 수치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ABCD 해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회후생이라는 게 대한민국 사람에 대한 행복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효용함수랑 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소셜, 웰페어, 웰빙 이걸 측정하려고 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뭐 멕시코에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도시로 하면은 서울의 시민과 뭐 뉴욕 시민과 어디가 행복할까요? 그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측정할 때 사회후생할 때 두 사람만 있다 할게요. 뭐 n명의 사람 있으면 그냥 n까지 쭉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거기 뭐 박스에 나와 있는데 직접 효용을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비교하려고 해. 근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리주의다라고 하면 공리주의자들은 A라는 사람의 효용과 B라는 사람의 효용을 이렇게 단순하게 합합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받은 점수를 다 그냥 합계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가 평등주의는 가중치가 없어. 가중치가 없는 게 아니라 가중치 차이가 없는 거야. 가중치가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동일하게 되는 것이고 가중치가 다르면 여기다 뭐 알파 베타 해서 다르게 둘 수 있어요. 합산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같은 걸로 할게요. 평등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두 사람의 이렇게 효용을 곱한다.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롤즈 방식이다 라고 하면 롤즈라는 유명한 철학자는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의 효용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전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선 거기 보시면 공리주의다라고 하면 이거요. 사회후생함수를 사회무차별 곡선으로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로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는 거는 뭐 간단한 거지. 동일한 효용을 주는 등고선 생각하시면 돼. 동일한 효용을 주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효용의 그 조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셜 사회 무차별 인디퍼런스 커브 무차별 곡선 네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하면은요. 자 그러면 여기 공리주의는 어떻게 돼? 동일한 효용을 주는 A와 B의 효용을 만약에 이게 100이다 아니 10이다 그러면 9, 1, 5, 5 여러 개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우아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요.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 이 무차별 곡선 파트에서 많이 연습하시는 거니까 그걸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점과 같이 A라는 사람이 1을 갖고 B라는 사람이 9를 갖잖아. 1과 9. 이렇게 되던, 아니면은 여기 B같이 5와 5가 되던, 효용은 어떻게 돼요? 효용은 동일하다고. 5와 5. 그쵸?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거, 어떤 상태가 좀 뭔가 좀 더 개선된 더 나은 상태인가, 그거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 평등주의를 할게요. 평등주의. 평등주의는 곱하기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와 같은 1과 9라는 상태일 때 평등주의다라고 하면, 평등주의일 때는 A점일 때는 여기 어떻게 돼? 곱하기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1 곱하기 9 하면은 9 이렇게 되고요. 자, 만약에 B와 같이 5와 5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평등주의는 곱하기 하면은 5, 5, 25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10개가 있어. 근데 평등주의 방식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이 하나를 먹고 다른 사람이 9개 먹잖아. 그럼 만족이 9인데 5와 5로 이렇게 골고루 놀아가지면 오히려 만족의 효용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A점과 B점이 있으면 이때는 무차별 곡선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평등주의일 때, B점일 때, 이때 효용은 25가 되는 것이고, 이때 효용은 이렇게 되니까, 이거 C, 여기 보시면 효용이 9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회적 후생이 9, 여기는 사회적 후생이 25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잣대에 따라서 내가 똑같은 상태야. A와 B. 요때는 같아. 그렇지만 요때는 오히려 B가 더 높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롤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둘 중에 이렇게 되면. 이거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내면 이거 L자가 되는 거 아시죠? 뭐 하나씩 따지는 거야.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보다 B라는 사람의 효용이 더 커. A가 작아. 그러면 이때 사회 전체적인 행복은 작은 사람이 결정하는 거니까 A라는 사람이 효용을 갖게 되고 그게 결정되고, B라는 사람이 만약에 효용이 더 작게 되면 이때는 사회 후생은 B가 작으니까 둘 중에 작은 사람 B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같으면 뭐 A와 B 상관없겠죠. 그럼 이제 영역을 나눠서 표현을 하는 거야. 영역을 나눠서 표현을 하게 되면, 영역을 나눠서 표현하면 올릴게요. 이거는 자, 여기 점점점점점 요렇게 그리게 되고, 여기는 A와 B가 같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요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면, 자, A가 B보다 작아지는 영역은, 영역을 색깔을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같은 점이야. 여기. 그래서 2와 2 같은 점이야. 그럼 A가 더 작은 경우는 여기는 A가 B보다 크니까 요쪽이네. 요쪽 영역이네. 요쪽 영역. 요쪽 영역이 바로 A가 B보다 작은 영역이죠. 뭐 하나의 점을 찾으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1, 2, 여기. 그렇죠? 반대로 A보다 B가 작은 영역은, 여기 영역은 어디겠습니까? 하면 여기 영역이야. 여기 영역. 이렇게 여기 영역. 여기 영역. 여기도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 자, 그러면 요 영역에서는 효용이 B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고. A가 아무리 증가해도 효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수평이라고. 이렇게 수평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도 다 수평인데 요 영역에서 지워지니까. 그리고 요 영역에서는 수직 해서 이렇게 L자 형태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후생 함수 형태가 이렇게 우아형하는 직선,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거 L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 그 사회의 가치 판단을 나타내는 거야.
어떻게 분배된 상태를 평가할 것인가, 네,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가는 경계 위에서는 다 효율적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밝네요. 그래서 효용가는 경계가 이게 효율성을 나타내는 그 점인데, 그래서 어떤 사회 분배에 대해서 평가할 때 보통은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사회 무차별 곡선 하는데, 공리주의 방식이다 그러면 여기가 뭐 A고 여기가 B고 뭐 C다 이렇게 되면, 공리주의는 이렇게 우하는 직선이 되는 거니까 요거보다는 B점이 훨씬 더 사회 후생이 더 공리주의 방식으로 했을 때 낫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느 점을 그 사회가 선택하는 게 공평성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바람직하냐라고 하면은요, 효율성을 나타내는 효용 가능 경계, 요거 이 공리주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공평성을 나타내는 사회 무차별 곡선, 요거 두 개. 그래서 요 B점이 가장 공평성까지 고려했을 때가 최적이다 보시면 돼요. 만약 평등주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원점이 돼서 볼록한 이렇게 될 것이고, 즉 정리하면 A와 B와 C는 모두 효율적입니다. 효용 가능 경계선상이 있잖아. 근데 다 효율적이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 없어. 다 낭비야. 다 잘했어. 근데 그 중에서 그 사회 집단에서는 어떤 선택점을 좀 더 선호합니까? 하면요, 요 B점이 바로 얘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모두 충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회후생 함수까지 우리가 했고요. LO의 불가능성 정리, 요거는 그냥 용어 정리만 좀 할 건데, 요거는 공공선택 이론에서 좀 뭐 볼 거예요. 근데 뭐 더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이건 뭐냐면, LO가 사회후생함, 그러니까 효율성은 알겠는데 이렇게 사회후생 함수를 막 얘기했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회후생 함수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걸 봤는데 증명을 했어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증명을 했고요. 그러면 LO가 얘기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회후생함수를 갖춰야 할 조건, 그걸 공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리를 다 충족시켜주는 4번에 나와 있는 거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한번 참고로 후생경제 파트에서의 어떤 이벤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 뭐 외계인이 존재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수학으로 증명을 한 거야. 근데 결론은 뭐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사회후생함수가. 그러니까 이제 후생경제 하는 사람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뭐 했는데, 너무 가정이 이런 것들이 이제 엄격하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 공리에 대한 가정을 조금 엄격성을 좀 풀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요 문제만 따로 빼가지고 좀 설명드리고, 차선의 원리는 다음 시간에 그냥 가볍게 뭐 한번, 그래도 우리 정책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공공선택 이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